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인생 전반에 대한 고찰을 요새 자꾸만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있었던 일 한번 꺼내볼까 싶은데요. 시어머니로부터 별별 소리 다 들어보신 며느리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점수가 매겨져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색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시댁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인 반면에 친정은 아랫지방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장사를 해오셨죠. 원래 장사로 먹고 사셨던 건 아니고 친정 아빠가 억울하게 회사 잘리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직원 해고에 관한 제도가 잘 있지도 않았고 정보를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속수무책이었으니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8살 나고 아빠가 연상이에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부터 외갓집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란 분이셔서 연애 시절부터 아빠를 엄청 의지하셨대요. 든든한 자기 편이 생긴 게 너무 좋으셨다네요. 아빠는 성정 자체가 가정적이고 약간 외골수라고 해야 하나? 직진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한테 엄청 잘하면서 사셨다고 하고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밝혔을 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바로 역정내셨고 고모들도 전부 반대하셨대요. 엄마가 집안 배경이 볼품없고 가족들하고도 유대관계 약하다고 하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을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돈 버느라 30줄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 반쪽이라고 여겨지는 상대를 만난 이상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밀고 나갈 거야. 여태까지 나는 모두에게 잘했었고 희생적이었으니 꿀릴 것 하나도 없어. 아빠는 뜻을 결코 꺾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와 부부가 되셨어요. 엄마는 결혼하고서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일화 몇 가지만 들어도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친가 사람들이 미워지는데 엄마는 어째서 괜찮았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죠.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나 엄마는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괜찮았어. 힘들어도 모든 게 버틸만 했단다. 왜냐하면 네 아빠가 언제나 내 편이었기 때문이지. 평생 자기가 위해왔던 자기 식구들 두고 나를 1순위로 삼아줘서 그게 너무 고맙고 든든했어. 오히려 나는 네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는걸. 그 정도로 네 아빠가 나한테 맹목적이었지 뭐니.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무섭더라.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 아빠가 멋있게 느껴졌었죠. 아빠는 늘 가정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어요. 당시에는 주 5일 근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주 6일 일하는 게 허다했고 근무 시간도 길었죠. 얼마나 피곤했던 시절인가요. 그럼에도 아빠는 주말에 한 번씩 꼭 저랑 동생을 데리고 가까운 뒷산이나마 반드시 나들이를 나가주셨어요. 여름이면 지도 하나를 의지해서 피서를 떠났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고 뭐고 없을 때니 지도만 보고 다녔죠. 다들 그런 시절을 지나오셨을 테죠. 저는 아빠한테 지도 보는 법을 배웠답니다. 엄마는 지도를 볼 줄 모르셨어요. 그런 거에 감각이 없다고 하셨었죠. 명실상부 아빠는 저희 집의 기둥이었고 엄마는 완벽한 내조의 여왕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셨던 거예요.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은 것도 그렇지만 자존심에 엄청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셨고 심적으로 괴로워서 아빠가 방황을 하셨던 시기였네요. 엄마가 장사를 하시게 된 것은 그때였어요. 동네에서 엄마와 친하게 지냈던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었고요. 그분 나이가 아마 저희 아빠 또래였을 거예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어받을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부친이 쓰러지셨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예 이사를 가실 거라고 저희 집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헐값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엄마가 응하셨던 거였죠. 투달이라고 아주 작은 동네 호프집이었고
오후부터 문을 열었기에 엄마는 저랑 동생이 하교하는 것까지 보시고 출근을 하셨어요. 제 눈에 미친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장사를 시작하신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제가 모처럼 엄마랑 같이 자려고 누워서 여쭤봤었죠. 엄마, 그런 거 운영하기에는 엄마 아직 나이가 젊지 않아?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빠랑 그냥 아예 같이 하면 안 돼? 나는 요리에 워낙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건 전혀 어렵지도 않아. 정신력 강한 건 또 내가 어디 가서 뒤처져 본 적이 없지. 그리고 네 아빠는 이제 좀 쉬셔야지. 이날 이때껏 아빠는 혼자 달려왔잖아. 마라톤 선수도 이렇게 길게는 못해. 누군가 교대를 해줘야 돼. 그걸 내가 하는 거란다. 알아들었지 우리 딸? 내내 회사 생활만 하셔서 장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아빠의 입장이 여전히 이해 안 간 상태였지만 저는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여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방에서 나왔는데 아빠가 보였죠.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저와 엄마의 대화를 아빠가 들으셨던 걸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부터 부모님은 장사의 모든 것을 함께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회사원 생활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신 아빠는 자존심도 함께 내려놓으신 채 손님은 왕이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셨죠. 단골 손님들이 엄청 생겨났고요. 3년 후 저희 가족은 그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와 동생의 학원 문제도 겹쳐서요. 가게는 돈을 쏠쏠하게 챙긴 채 넘긴 뒤였죠. 이사한 곳에서는 웬 선상곱창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다시 장사하실 생각이 딱히 없으셨는데 운명처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그 식당의 주인 부부께서 5년 넘게 그 자리에서 하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췌장암을 판정받으신 이후로 무기한 휴업 중이었죠. 그러다가 아예 가게를 넘기기로 주인 부부께서 결정하셨는데 마침 그 근처로 이사를 온 부모님의 눈에 그게 확 들어왔던 거였죠. 자그마했던 토다리 호프집의 성공이 퇴색될 만큼 이 선상곱창 식당은 엄청나게 잘 되었답니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이건 집에서 해먹을 수가 없고 무조건 여기 와서 해먹어야 된다며 자주 찾아주셨어요. 바빠도 아파도 늘 한결같이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향해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셨던 부모님. 삶의 자세를 제가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거울이라 하니 부모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자식이 되겠다는 포부를 다지며 저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 바로 옆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서울로 했고 열심히 살다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답니다. 제 남편인데요. 집에서 막둥이에요. 위로 누나만 둘이죠.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한번 결혼을 하셨다가 하도 이세가 안 생기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하셨었대요. 그 뒤로 새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신 게 시어머니이신 거고요. 중매 결혼이었다고 들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초혼이셨고 두 분 나이 차이가 8살이랍니다. 저희 부모님 나이 차이와 똑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두 분 결혼하시고 이듬해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남편의 큰 누나, 저에게는 큰 시누이인 거고요. 모두가 아들이길 염원했는데 딸이라서 실망이 컸다네요. 연이어서 임신해서 태어난 둘째가 또 딸이었죠. 제 작은 시누이요. 제발 아들을 낳았으면 해서 셋째를 가지셨는데 병원에서 넌지시 성별이 딸이라고 알려줬다나 뭐라나. 하여간 시어머니께서 그런 소리를 병원에서 듣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 영향이 있었는지 얼마 후 유산이 됐대요. 그 후로는 임신이 어려우셨죠. 그러다가 힘들게 임신을 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작은 시누이랑 남편이 9살 차이가 난답니다. 얼마나 귀한 대접을 집에서 받았겠나요? 내가 시집와서 하도 오만서름 다 겪어보고 당해봤는데 그 이후에 파랄이 딸년을 줄줄이 낳았단 거였거든.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장군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속이 얼마나
얼마나 개운했겠니? 나를 보는 집안 사람들의 시선부터가 싹 달라지더라 이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당시를 회상하며 어깨에 힘을 주셨죠. 저는 그 앞에서 어깨를 떨고 있었고요. 세상에, 저는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런 집안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누나들과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부친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이런 얘기나 들은 게 다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집안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구세주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셔서 한이 맺히셨던 분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전처분과 몰래 만났다가 시어머니께 들킨 적도 있었다는데요.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난리를 쳤었는데 시댁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은 그쪽이 진짠가 보네 라며 태평하게 굴었었다네요. 이렇듯 꽉 막힌 집안이 존재하는 것도 신기했고 제가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 막혀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귀하디 귀한 아들 빼앗아가는 나쁜 년이었어요. 그래, 양치는 모함에 사시는 분들이니? 아, 작은 백반집 운영하세요. 뚝배기 불고기랑 제육볶음 이렇게 딱 2가지 파는 집인데 아담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선상 곱창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요. 이사를 하신 뒤로는 1년 넘게 쉬시다가 작은 백반집을 차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하단 표정으로 저에게 식당 사진을 요구하셨고 저는 보여드렸죠. 보시고는 뭐가 이렇게 좁아 터졌냐며 놀라셨어요. 테이블 정말로 얼마 없고 동시에 최대 12명 받으면 끝인 가게였답니다. 이까지 것도 생업이니? 하루 종일 장사를 해봤자 테이블당 만석으로 머릿수를 곱해도 손님이 별로겠구만. 하루 종일은 안 하시고요. 점심 장사만 하세요. 별로 욕심 없이 하시는 가게라서요. 이렇게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그것도 점심 장사만 한다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주말에도 설마 점심만 한다는 거니? 아니 잠깐, 사진에 적혀있는 이게 뭐야? 주일은 쉽니다? 난리도 아니구나. 수익은 얼마나 난다니? 양친께 들은 거 있니? 네? 그게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수익은 얼마 안 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기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과는 달리 원래부터 내려온 재산 같은 것도 없었다면서 땅 한 평 없고 그런데도 잘도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구나. 아, 지금 백반집 하기 전에 예전에 호프집하고 곱창집 운영했던 게 잘 됐어서요. 뭐시 어쩌고 어째? 호프? 곱창? 에라이, 다 술 팔아서 연명하는 곳들이잖아. 천박하긴 그런 걸로 먹고 살 수야 있지. 그런데 내 며느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것 같으니? 어림도 없어. 감히 어디서 엘리트 코스만 밟은 우리 귀한 아들을 넘보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무섭게 호통을 치셔서 저는 이 결혼 안 되겠구나 싶었고 진짜 끝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기는 저랑 결혼할 거래요. 저처럼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여자가 이제껏 없었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마음을 다잡았죠. 남편하고 꼭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남은 인생 살겠다고요. 마음을 굳세게 먹으니 안 될 거 없더라고요. 제가 이 결혼 반드시 하고 싶다고 주장해서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적극적인 찬성이셨고 갑자기 좋은 전세 매물이 나와서 저랑 남편은 급한 마음에 우선 그 집을 계약부터 해버렸어요. 이대로 걸림돌 하나 없이 쭉쭉 나갈 줄 알았는데 설마 제가 기상천외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 잡힌 게 있어서 이거 다녀오고 식을 올리기로 하였어요. 해외 출장이 3개월 일정이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결혼식 준비나 하면서 직장생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죠. 이직을 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없는 3개월 동안 너는 시험을 보게 될 거다. 이걸 통과하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마. 예? 시험이라뇨? 문제를 풀면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당연히 내 며느리로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결혼식장에 내 자리는 텅 비어 있을 것이고 혼인신고 못하게끔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칠 거다. 그럼 네가 과연 내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을까? 지난 몇 주간 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방심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렇듯 큰 계획을 지니고 계셨건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랬네요. 3개월간 며느리 자격 있는지 예의범절을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보시겠다 하시길래 제가 비장하게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머님. 저요 이래봬도 어디서 밑보인 적 없이 살아왔어요. 어머님 비위 안 거스르고 며느리 노릇 잘할 수 있어요. 네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밑보인 적이 없다니. 이미 나에게 실컷 밑보였단다. 머리가 띵 울렸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바로 탈락이라고 하셨어요. 부모 자식 이간질 시키는 며느리가 바로 그런 며느리라고 하셨죠. 간사하게 굴지 말라고 하시길래 그러겠다 했네요. 저 어떤 수모를 당하든 3개월만 버티면 끝이니까 무조건 자신 있었는데 초반부터 정신력 다잡기가 힘들어졌어요. 친구분들 쫙 모인 곳에서 대놓고 시어머니께서 제 험담을 하셨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는 건지. 꼭 저런 여우 같은 것들이 얄게 자기 입속을 잘 챙긴다. 술 팔아서 먹고 산 집안의 딸내미라. 아우, 격 떨어져서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러자 친구분들은 저를 흘겨보면서 다들 헛기침을 해대셨고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호하게 여쭤봤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니 이렇게 외쳤죠. 10점 감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네? 10점이 감점됐다고요? 기준이 뭔데요? 만점이 얼마이길래요? 세세하게 할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차감돼서 0점이 되면 탈락이란다. 옛날에 결혼하고 힘든 시간 보내셨던 저희 엄마의 심정이 이러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엄동설안에 바깥마당 청소도 해봤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생각나니까 에라이 참자 싶어졌어요. 시어머니께 싹싹하게 대하며 수발 다 들었고요. 그런데 시댁 부엌에서 오이 소박이를 담그던 날 조금 황당한 일을 또 당했어요. 오이 하나도 제대로 빡빡 못 씻으면 어쩌라는 거야. 지저분한 오이에다가 너는 양념 바를 생각이 드니? 이 아둔한 거사? 그러면서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손에 든 오이로 제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오이로 머리를 맞아보는 경험,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시정지가 된 상태로 멍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생선 같은 표정은 뭐냐면서 이번에는 제 뺨을 조준해서 오이를 날리셨어요. 퉁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이로 뺨을 때리면 퉁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싶지 않았기에 울컥했죠. 맞아서 아프기도 했고요. 왜 때리세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때리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되려 말대꾸를 해? 10점 감점이야. 저 지금 몇 점이에요, 어머님? 그거라도 알려주세요. 이미 마이너스 찍었고 추가로 감점 중이다. 나에게 잘 보여서 점수받아 회복하는 수밖에는 없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게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이걸 당장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방도도 없고 일단 참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어쨌든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오이소박이 만드는 작업을 마쳤죠. 너무 기분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나가면서 그날은 꾸벅 목례만 했고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다음날 작은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울케, 젊은 친구가 어쩜 그렇게 딱 자기 인성과 수준대로 맹랑하고 싸가지 없고 드실 수가 있어? 사람이 좀 반전 매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긴 대로 굴면 우리는 너무 피곤해. 올케의 영 아쉬운 모습만 봐야 하는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주라. 내가 올케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올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보여.
나나 우리 언니한테 먼저 연락해서 휴일인데 뭐 하시냐? 어디 놀러 가고 싶으시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하여간에 사람이 참 고급스럽지가 못하네. 각박하게 살아온 티 좀 내지 마. 작정하고 쏘아대길래 제가 말없이 입술만 꽉 깨문 채로 그거 그냥 맞아줬어요. 그리고는 엎드려 절받기라도 하고 싶다는 시누이들 데리고 나들이 한번 나가줬죠. 당연히 시어머니도 함께였고요. 유명한 칼국수집이랑 빵집을 코스로 모시고 갔는데 차에서 내내 남편 어릴 적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뻐했다. 엄청나게 귀여웠다. 말 잘 듣는 효자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흐뭇한 기분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은 눈 하나만 없었지. 인생 탄탄대로 달리다가 결혼으로 조져버리네. 이제라도 유턴을 해야 할 텐데. 큰 시누이가 말을 저렇게 맺는 거예요. 하필이면 딱 차가 유턴 지점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더욱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차는 진짜로 유턴을 해야 하는데 말에서는 비유를 마치 유턴이란 게 남편이 저를 버리는 것으로 묘사를 했으니 저는 그냥 코웃음 치면서 차를 유턴했고 제가 처한 상황이 그냥 너무 웃겨서 계속 피식 웃게 됐어요. 어머나, 쟤 웃는 것 봐라. 기가세도 너무 세다. 이제 우리 집안 큰일 났네. 그러자 큰 시누이가 혼잣말을 가장해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참을 인자 새기면서 제가 열심히 버텼다가 결국 일정 다 끝나고 시댁에 가까이 다 와서 터져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게 분명한 큰 시누이가 저희 집 흉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짜증이 어떻게 안 나겠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집안 수준이 고급스러움이 없고 억척스러운 천한 색깔이 강하네. 네? 형님, 방금 실언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면 깔끔하게 받아들일게요. 뭐야? 어디 선심 쓰듯 행동을 하고 있어? 아주 맹랑하네 건방지게. 이러니까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죠. 시댁은 옛날에 사뒀던 건물 2개가 복덩이가 되는 바람에 그거 의지해서 먹고 살아왔지만 저희 친정은 진짜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걸 폄하당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제가 큰 시누이에게 먼저 무례하셨다면서 일침을 날려댔더니 관망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넌 아웃이야, 아웃! 퇴바라진 것, 끈기도 없고 여러모로 글러먹었다. 너도 내가 우리 아들보다 급이 한참 아래인 거 알 텐데 어쩜 이리도 뻔뻔하니?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나 엉덩이 붙이고 있고 싶더냐? 네 부모가 너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니? 이미 분위기는 과열돼 있었고 상황을 보니 며느리 시험은 완전히 망친 것이었어요. 남편 귀국까지는 나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답변 안 드리고 한숨만 쉬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저에게 삿대질 날려가면서 노발대발. 너 우리 아들 한국 들어오면 보자. 넌 이제 끝이다. 시어머니께서 의기양양하게 외치셨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별다른 얘기도 안 해줬어요. 점수 따려다가 실패했다고 딱 한마디만 했는데 남편이 알아들었는지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함께 시댁에 가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미 눈물바람이셨어요. 너무 속상하구나. 기세고 막 나가는 며느리라니. 이 엄마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단 말이니. 그럼 앞으로 며느리 안 보고 사시면 되죠, 엄마. 간단하잖아요. 남편이 시큰둥하게 꺼낸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그려지는 걸 참느라 혼났네요. 시어머니 단번에 눈이 휘둥그레지셨고 상황 구경하던 시누이들도 입을 쩍 벌리고 있었죠. 아, 이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고마웠고 별별 서러운 일도 다 참아줬다고 하신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 너무 잘 알겠던걸요. 그때 큰 시누이가 남편을 혼냈어요. 얘가 지금 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나들은 빠져. 갑자기 내가 결혼하니까 없던 남동생에 대한 애정이 막 샘솟아. 나 때문에 차별받고 컸다면서 여태까지 욕해놓고 갑자기 나를 애지중지 키운 누나들처럼 둔갑을 하네. 그렇게 살지 말자. 애들 보기 안 부끄러워. 이제 둘 다 자식 낳고 키우는 엄마들 됐으면
마음 곱게 쓰고 살아. 그런데 남편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받아쳤죠. 시누이들 둘 다 꿀먹은 벙어리 됐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손으로 가슴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불려씨가 우리 아들을 단단히도 꼬여냈구나. 엄마, 불려씨라니. 며느리가 불려씨로 보이다니 어디 아프셔? 아무래도 아프셔서 눈이 잘못 보이시는 것 같은데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몸 나으실 때까지 제가 찾아오면 안 되겠네요. 그래야 편히 쉬실 수 있죠. 시어머니께서 멍하니 입만 벌리며 저랑 남편을 잡고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이 사태가 믿어지지 않으시는 듯 했죠. 남편이 기욱하면 저 가만 안 둘 거라고 으름장을 다 놓으셨건만 정작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었으니 놀라셨을 법도 하네요. 남편이 저한테 이만 가자면서 몸을 일으켰고 방에 계신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시아버지 방에서 나오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근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딸년들에게 휘둘려서 귀한 아들의 발걸음을 끊게 만들지 말어.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들에게도 골고루 한 방 먹이시는 발언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머리가 아프시다며 들어 누우러 가셨고 시누이들이 대신해서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심술궂게 굴어서 미안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 제가 이래봬도 뒤끝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형님들도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쵸? 제 말에 시누이들이 시선 교환을 하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저는 일단 된 거였고 남편하고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양가 친목을 다지자는 명목하에 함께 맛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친정이 2시간 거리인데 1시간 거리 지역에서 만나는 거였으니 딱 중간 지점이었죠. 왜냐하면 TV에 나온 두부 맛집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가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거길 가는 거였어요. 시 매부들과 시조카들까지 총 출동했죠. 전국 팔도에서 몰려드는 유명 맛집이니 주말이니까 일찍 가자며 다들 부지런히 출발했더니 막히는 시간대를 피해서 예상보다 20분 이르게 도착했어요. 너른 마당에서 경치 구경을 하며 저희 부모님을 기다렸답니다. 참 지각쟁이 사돈들이시네. 시어머니께서 저 들으라며 바로 옆에서 툴툴대셨는데 저는 못 들은 척했죠. 저희가 다 일찍 도착한 건데 부모님을 지각쟁이로 모는 게 황당했네요. 그때 넓은 식당의 주차장으로 시선을 잡아채는 외제차 한 대가 등장했어요. 저거 인터넷에서 본 거라며 시조카가 크게 외쳤는데 마침 그 차가 저희 시댁 일행 모여있는 데로 오니까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저만 씩 웃으면서 저희 앞에서 멈춘 차의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는 걸 지켜봤네요. 엄마가 인사를 하셨죠. 딸, 우리 왔어. 우리 멋쟁이 사이 또 보니까 반갑네. 어머, 사부인 거기 계셨군요. 저희 왔어요. 활기찬 엄마의 인사에 시어머니 떨떠름하게 얼어붙으셨죠. 상견례장에서는 몰랐는데 저런 차를 가지고 다니셨냐면서 상당히 세련되었다며 계속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저는 다 들렸죠. 시조카들이 자꾸 차 멋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시누이들이 헛기침을 해댔네요. 아마도 대인원이라 둘로 나눠 앉아야겠네요. 사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으로 가신다길래 미리 예약을 다 해놨죠. 여긴 예약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던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놀란 반문에 엄마가 웃고 있을 때 식당 사장님이 버선발로 뛰쳐나오셨어요. 저희 아빠를 향해 외치셨죠. 아유, 박 사장 오랜만이야. 이렇게 얼굴 보니 반갑네 반가워. 시댁 식구들 전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죠. 이 유명한 식당 사장님과 저희 부모님은 아는 사이셨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곱창집을 넘겨주신 주인 부부가 계셨어요. 사모님이 췌장암 투병 중이시라 그러셨던 것이죠. 곱창집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저희 가족에게는 그분들이 은인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췌장암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조차 약했으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거 걸리면 무조건 죽는데
라고 알고 있던 수준의 병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그 주인 부부께 연락을 이어가며 사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막막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돈을 얼마라도 붙여주셨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모님께서는 오래 살기 힘들다는 병원 측의 예상을 뒤엎고 그 후로 무려 6년 가까이를 더 살다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사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조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무척 감동을 하셨었죠. 두부식당 사장님이 바로 돌아가신 그 사모님의 친오빠 되세요. 한쪽을 아예 싹 다 자리 비워놨으니까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사돈 떼기시라고요. 아유, 잘해드릴 테니 마음껏 드세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 사장님께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눈을 찡긋하며 말씀하시자 이제 모두가 넋이 나가 있었죠. 시아버지 음식 나왔을 때 엄청 흥분하신 상태였고 이 집 사장님과의 인연을 너무 궁금해하셔서 저희 부모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감동하셔서 눈물을 훔치셨죠. 그런데 시어머님께서도 비슷하셨는지 계속 목을 가다듬으시면서 벅찬 감정을 누르시는 걸로 보였어요. 이런 품격 높으신 분들의 귀한 자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딸이 아닌데 어찌 딸로 여기고 대하겠습니까? 앞으로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대하렵니다.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발언에 제가 놀라서 살해까지 들렸는데 시아버지의 눈총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그러겠다고 동조를 하셨어요. 저랑 친하지도 않았던 시매부들, 갑자기 제가 처음부터 인상이 좋았다는 등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날 어색해 죽는 줄 알았네요. 시누이들은 자기 애들한테 시켜서 저에게 애교를 부려보라 그랬죠. 그날 늦은 저녁, 제가 시어머니께 슬쩍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안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잘 봐주신다면 제가 며느리로 좋은 활약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든지 해보든지 말든지. 시어머님께서는 고개를 딴 데로 돌리시고 그렇게 대답하신 게 다였지만 그 정도면 대단한 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오신 아집, 늦둥이 아들에 대한 정서적인 의지와 집착, 이런 걸 어떻게 단번에 내려놓으라 할 수 있겠나요? 살아온 세월이 있는 것을요. 앞으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생각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지금은 애 둘 엄마예요. 지난 명절 때 애들 데리고 남편이랑 해외여행 다녀왔네요. 코로나도 이제 풀이 완전히 꺾여서 간만에 나갔다 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다리가 불편하다고 거절하셔서 시어머니만 저희 가족과 함께 모시고 갔답니다. 여행지에서 오이 샐러드를 보다가 예전에 오이로 맞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시어머니께 불쑥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 지금 몇 점이에요? 이제 보니까 점수 현황을 모르고 살았네요. 몇 점이긴 10점이지. 네? 아니 이날 이때껏 그거밖에 점수가 안 올랐어요. 아우 내 팔자야.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그거 듣고 킥킥 웃었네요. 저 첫째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당신이 귀하게 키우고 의지한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하셨다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그 심정을 듣고 제가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었죠. 속이 허하다고 하신 그 시기도 다 지나간 듯해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인생의 화온기를 즐기고 계시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시누이들하고 친해진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딸 아들 차별하시는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별로 달갑지 않다고 제가 그러는 얘기를 듣고 시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활짝 열었었지 뭔가요. 인간관계랑 참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어렵고도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어찌어찌 다시 끼우고 잘 사는 경우가 여기에 있답니다. 안 풀리는 단추를 살다가 만나신다면 현명한 해답들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